울산 정유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각종 유류의 국내 수요를 저는 오늘 울산이라는 도시를 필두로 붕괴 위기에 빠진 지역사회의 현실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나와서 편하게 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생존특강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강의 중인 양승훈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방소멸, 지방붕괴 같은 말은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울산의 이야기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강의를 통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신화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 신화란 무엇이냐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자본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서 사업이 잘 돼서 그걸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도시가 성장했다, 이러한 이제 신화인데요. 울산은 그 신화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도시입니다. 울산은 첫 번째로 국가가 선정한 산업 도시입니다. 그런데 울산에 있는 산단들은요, 청와대가 직접 관리했던 산단입니다. 공업센터는 청와대가 직접 관리하던 공업센터이고, 울산을 통해서 포항과 남쪽으로 내려가면 창원, 거제, 여수까지 이르는 이 남동 임해공업 지역의 전체를 관할하기 위해서 애초에 산업화의 전초기지로 선정이 된 지역이고요. 국가가 그렇게 선정했다는 점에서 국가 주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울산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벌 대기업을 이야기를 해야겠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알아요. 정주영 이제 전 현대그룹 회장이 영국의 바클레이라는 이제 투자은행에 가서 뭘 보여줍니까? 거북선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400년 전부터 굉장히 세계에서 우수한 배를 지었던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선소도 지을 수 있고, 동시에 조선소를 지음과 동시에 배도 같이 지어서 여러분에게, 당신들에게 납품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부가 울산을 입지로 찍고 그 다음에 뭐 재벌들하고 정부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사업을 유치하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울산에는 그 시절에요, 시험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못하고 또 뭐 집이 그렇게 잘 살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청년들이 전부 다 울산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울산은 경상도 사람들의 도시가 아니고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와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한 노고로 이제 울산이 빠르게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제조업들을 따라잡으면서 성공할 수 있었고요. 그러한 세 가지 요인, 국가가 잘 계획을 세우고 주도했다. 그 다음에 재벌 대기업들과 정부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면서 사업을 유치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유치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일터를 일구고 제품을 빠르게 굉장히 선진국들을 추월하면서 만들어냈다. 우리 국민들도 열심히 일해서 발전한 울산, 과거의 영광이다. 이제는 부정적 예측이 훨씬 더 현실적 있게 그려진다, 이런 내용인데, 제조업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30% 이상의 국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20% 이상의 고용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울산이 그 전까지는 제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부가가치도 가장 많이 만들고 고용도 가장 많이 하니까 사실은 가장 이제 중요한 도시였던 게 맞는데요. 거기서 하나하나씩 지금 이탈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고부가가치화가 되는 제조업의 지금 이제 변화 속에서 울산이 낙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고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연구원들 많이 뽑아야 하죠. 많은 제조업체들에서 최근에 절반 이상의 R&D 인력인 회사들이 늘어났어요. 뭐 예를 들면 LG전자, 삼성전자 다 그렇거든요.
심지어 현대자동차도 이제 조만간 이제 R&D 인력이 절반을 넘어갈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인력들의 경제에서 일자리 구조에서 노동시장에서 울산은 비껴나고 있다. 첫 번째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울산을 우리가 별칭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노동자 도시예요. 생산직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자 도시라고 말했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서 노동자 중산층의 도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화이트 칼라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괜찮은 일자리 전망이고 그게 굉장히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울산은 그렇게 안 해도 공고만 나와도 전문대만 나와도 내가 여기서 생산직으로 열심히 일하면 우리나라 중위소득 심지어 중위소득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고 중산층 혹은 중상층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졌던 도시인데 문제는 뭐냐면 중산층 일자리가 지금 다 그 만들어줬던 중산층을 만들어줬던 생산직 일자리에 정규직 일자리가 싹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라지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의 고부가 가치와 고도화와 연결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부가 가치 부문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생겨나기 때문에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대부분 혹은 엔지니어 일자리가 대부분 수도권에 생기는데 생산직은 예전만큼 안 필요하게 됐어요. 자동화가 많이 전개되니까요. 이 생산직의 그 숙련이 별로 안 필요하다 보니까 안 뽑아도 돼요. 그러면 일단 일자리가 많이 줄겠죠. 굉장히 제조업이 이제 고도화가 되는데 고도화라는 측면을 일반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한 번씩 생각을 할 때 지도를 펼쳐보는 게 좋아요. 지도를 펼쳐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 공간 분업인데요. 공간 분업이란 뭐냐면 처음엔 이런 거일 겁니다. 노동자들하고 엔지니어라고 말하면 공과대학을 나와서 도면을 그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생산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겠죠.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었냐면 현장에 있었어요. 이제 분업이 전개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무동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점점 기업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산으로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우린 제품도 혁신해야 하고 새로운 제품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연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첫 번째 이제 1차로 공간 분업이라는 게 전개가 시작됩니다. 그 공간 분업은 연구소들을 이제 수도권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것도 문제인데 최근엔 한 단계 더 전개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공장들이요 수도권으로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연구소를. 왜냐하면 연구소가 가까워야 되는데 이 연구원들이 지방살이를 싫어합니다. 비수도권에서 근무하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수도권에 또 연구소를 짓기가 그렇고 이미 수도권에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짓는 건 예전보다 쉬운 일이 됐어요. 왜냐하면 공장을 짓는 인프라 자체는 그렇게 복잡할 게 없거든요. 연구소에 각종 시뮬레이션 장비, 시험 장비를 놓는 것보다는 공장은 어차피 한번 표준을 만들면 그대로 찍어 옮기면 되니까 옮기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제 SK 하이닉스를 경북 구미하고 이제 경기도에 있는 용인하고 경쟁을 했는데 용인으로 가져가요. 이게 굉장히 그때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했던 이야기가 재밌는 얘기인데 제조업인데 제조업이라는 게 지식 기반 산업이고 우리나라에 지식 기반 산업을 할 수 있는 인재풀은 다 어딨냐? 서울 수도권에 있다. 근데 이 공장을 우리가 어떻게 구미에다 갖다 놓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청년 일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산업가부장제라는 말을 이제 몇 년째 쓰고 있고 뭐 이제 책에도 쓰고 논문에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산업가부장제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것이 조금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는 이 동남권 혹은 이 비수도권 산업도시들의 특징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 개념을 쓰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러한 이제
산업 가부장제는요, 국가가 만든 거예요. 한편으로는 산업화가 만든 겁니다. 산업화를 통해서 산업도시를 만들고 여기에 굉장히 큰 이제 산업단지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했잖아요.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뽑았습니까? 남성들을 주로 뽑았고요. 주로가 아니고 90% 이상의 남성들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성들이 결혼할 때가 되니까 여성들이 여기에 전업주부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가부장적인 원리가 여기는 일자리를 통해서 구축이 된 거예요. 여기는 여성의 일을 모두 다 독려하더라도 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일자리 구조가 노동시장이 만들어 놓은 가부장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산업가부장제라고 말을 하고 쓰는 거죠. 그러면 산업가부장제의 피해자는 누구냐?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이 첫 번째로 피해가 될 거고요. 근데 또한 이 지역의 이제 일자리 구조를 남성 생산직 위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남성이어도 예를 들면 인문사회 계열을 나온 학생들은 이 지역은 제조업 센터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일자리가 없게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에 모두가 사실은 청년들 관점에서는 불행하게 되어버린 이제 상황이 산업가부장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봉을 얘기해야 돼요. 연봉을.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직으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은 1억 5천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에서도 1억 이상은 받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1억 5천짜리가 매년 3천 명씩 퇴직하면요, 4,500억이 증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사회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 소득이. 도시의 소득이 줄고 있다. 그러면 이 도시에 게다가 청년들의 고용은 유지가 안 되고 청년들은 떠나고 있다. 보셨다시피 지금 울산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시의 근간인 제조업이 붕괴되며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산층 노동자들의 도시라는 신화를 읽었던 아버지 세대들과 달리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중 하나인 울산인데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울산의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면 다른 산업도시, 다른 비수도권 도시들은 더 비관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 기반이 있으면 그 제조 기반은 어쨌든 지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고학력자는 유치해 와야 하는데 그것만으로 도시 전체가 굴러가지는 않는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지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잘 오지 않는다면 대학이 그 기업들에 있는 제조업 일자리는 이제 울산이나 뭐 창원이나 거제 다 지하철로 전철로 연결돼 있다는 전제에서